자, 여러분들 저기 117페이지 그 제6절 예금의 입금과 지급, 자, 이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 특히 예금의 입금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좀 꼼꼼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 요 요약집 교재에는 제가 이제 그 본문 교재 내용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원문을 좀 살리되 다만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 좀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이렇게만 확실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보시면 그 예금의 입금과 관련해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입금이 된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자, 여기 이제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제 예금 입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경우 그때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면은 시험장에서 여러분 낭패 보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보시면 현금 입금이라고 돼서 금액의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금융기관 수납 직원 앞에서 자, 입금자가 얼마를 입금한다 한 다음에 그러면 금융기관 수납 직원이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이제 입금 처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근데 그냥 입금 얼마를 넣습니다 하고 자리를 훅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금융기관 수납 직원이 돈을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말했던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 입금한다고 말했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90만 원밖에 안 됐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게 바로 1-1번입니다. 자, 입금 의뢰액보다 실제 확인된 금액이 적은 경우 그때는 여러분들 예금계약이 성립하려면 아까 우리 성립 시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 수납 직원 일을 받아 확인할 때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100만 원이라고 한 거는 그 예금주의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 100만 원의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90만 원이 성립하고요. 그럼 100만 원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때는 입금자 즉 예금주가 입증을 한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들은 다 뭐 기업 측에서 입증하고 하는데 자, 여기 예금주가 입증하는 거 여기 처음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그거랑 좀 사안이 좀 다릅니다. 자, 현금을 받아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이제 현금을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이제 통장을 발행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금주 입장에서는 100만 원 입금했겠거냐고 집에 갔는데 금융기관 수납 직원이 그제서 이제 돈을 확인해 보니까 자 9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보시면 현금의 확인을 유보한다는 의사 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 확인해보고 뭐 얼마가 확인해보고 이제 문제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보한다는 의사 없이요. 그냥 통장을 발행을 해줬어요. 100만 원 입금됐다고. 근데 나중에 금융기관 수납직원이 돈을 확인해 보니까 90만 원밖에 없어요. 그때는 누가? 금융기관 수납직원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100만 원에 대한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요. 90만 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누가? 금융기관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번에 1번, 2번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자 보세요. 과다입금해서 금융기관이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통장 등을 발행한 거. 그래서 돈을 갖다가 제대로 받아 확인을 했어요. 100만 원, 100만 원 확인을 했는데 통장에 찍기를 갖다가 120만 원으로 잘못 찍었어요. 전산 조작, 착오, 실수죠. 자, 그 경우에는 당연히 뭡니까? 실제로 입금한 금액에 한해서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예금주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통장에서 20만 원 인출하면 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과다입금을 예금주가 알면서도 그것을 인출했다는 건요. 알면서 인출했죠. 자기는 100만 원 입금했는데 통장에 120만 원이 찍혀 있으니까 20만 원 이거 공돈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공돈이 아닙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중요합니다. 근데 과다입금을 제3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그 통장을 갖다가 뭐 담보로 뭐 돈을 빌렸다. 그러면 그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통장에 찍힌 잔액, 그 통장 표시된 것만 보고 돈을 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금융기관이 자 예금주의 동의 없이도 그것을 인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버릴 때 제3자는 불이해 손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장 잔액이 120만 원 있는 줄 알고 110만 원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만 원이 인출돼서 100만 원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이 사람 전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다면 난 11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회수 못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손해배상은 자 금융기관이 잘못했으니까 져야 되죠. 근데 다만 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이 금액 자체가 손해배상 금액이 아니라는 거. 자 이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전부 명령 신청 등 그 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즉합격 비용 그게 바로 여러분들 손해배상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계좌 상위 입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계좌 상위 입금.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계좌가 지금 잘못 입금된 겁니다. 자, 요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금융기관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저기 뒤쪽에 만약에
예금주가 계좌번호를 잘못 찍었다. 그런 경우가 더 훨씬 많겠죠. 자, 그 경우에는요, 그랑 다르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때는 보세요. 금융기관 임직원이 입금 조작을 잘못한 경우, 그러니까 요거를 돈을 어디로 입금 좀 해주세요. 통장 입금 이렇게 했는데 금융기관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찍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면, 자 보세요. 사고 계좌 입금을 했습니다. 잘못됐죠. 그때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때도 예금주의 동의 없이 인출하면 족하고요. 근데 만약에 내 통장에 돈이 찍혔네 하고 잘못된 계좌의 예금주는 뭡니까? 그 돈은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고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자, 금융기관으로서는 예금주의 동의 없이 인출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돈을 잘못 들어간 통장의 예금주가 인출을 한다면 요거는 역시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부당이득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을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고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돈을 갖다가 만약에 썼다. 그러면 문제가 뭐 횡령죄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증권유예 입금. 자, 타정권 입금의 법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 타정권, 어쨌든 금융기관은 상인으로서 예금계약이라는 어떤 상사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그건 뭡니까? 어음을 받았으면 그것이 정당한 어음이지, 그런 것들을 주의 있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표. 요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그래서 교재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요 부분 좀 대폭 줄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표의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선관 주의 의무를 위반한 은행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금융기관으로서는 뭡니까?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화살표 떼가지고, 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입금인에게 손해를 배상해라.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언급드렸던 것이 권리 보전 절차라든지 백지 보충 의무를 금융기관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좌 송금 파트.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조금 비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계좌 송금이라는 건 요즘에 근데 어떤 계좌 송금의 어떤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자, 우리는 위임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위임 계약. 즉 금융기관에 요 돈 좀 길순이한테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승낙을 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의무 이행을 다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건 계좌 송금을 우리가 위임 계약이다 이렇게 되는데,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임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일정한 특징들이 있거든요. 일단 의무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위임계약, 위임사무가 종료한 때, 자, 종료가 중요합니다. 종료한 때 금융기관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결과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임인, 송금인이겠죠. 금융기관은 수임인이겠죠. 수임인이 위임계약의 취지에 맞게끔 어떤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했다면 그 결과를 반드시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수임인인 금융기관으로서는 위임인의 어떤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기재해 놓아야 된다. 그 다음 일정한 계좌 송금 같은 경우는, 자, 실명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저기 뒤쪽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실명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원칙적으로는 실명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랬죠. 혹시 이거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기억이 탁 나는 분들은 합격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셔도 합격 당연히 하시겠지만, 근데 그만큼 이제 좀 센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눈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라든지 여러 어떤 문제집 풀 때 점수가 잘 나오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근데 이제 막상 또 전범위 가면 또 시험이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부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런 틀을 갖다가 좀 잡는 데 좀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진도별 모의고사 100점 맞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문제집에서 내가 다 풀었다 이렇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꼭 점수 높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첫점은 7월 21일 있죠. 그 시험에 여러분들 목표를 맞추고 그렇게 시험에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시중에 이제 정말 적당한 문제집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를 막 수집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문의하시는 분도 많은데,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짐이 됩니다. 제 말이 어떤 말인지는 예전에 이제 수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데 집착하지 마시고 자신이 보는 거 계속 꾸준하게 보시면서 그 목표치에 계획된 대로만 여러분 진행하시면 되고요. 모의고사를 하나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점점, 그러니까
딱 모의고사는 딱 한 2회분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회분 정도. 그러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한 번 더 점검 차원에서 봐야지.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문제를 갖다 거기서 찾아내겠다. 뭐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문제집을 갖다가 여러 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시험 직전에는, 그 시험 직전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뭐 한 15일 전이나 아니면 한 달 전, 뭐 그 정도로 보통 사람들마다 다른데, 직전에 보는 모의고사는 정말 위험하고요. 괜히 여러분들 또 자신감 떨어뜨리면 시험 막판에 여러분들 피치를 올려야 되는데,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뭐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제가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수험가에서 그렇게 계속 말씀 막 이렇게 공부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나 뭐 공부를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을 갖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계리직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떤 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시다가 오셨던 분들도 계신 반면에 좀 대부분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여러분들 막 어디 모의고사 봐야 되고 어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 혹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정도의 모의고사 수준 문제가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여러분들 계속 기본서를 보든지 아니면 보시던 문제집을 보든지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세요. 그게 훨씬 좋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또 쓰는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 계좌 송금과 그 관련해 가지고 자 실명 확인, 자 이거 기억나세요? 이 부분 거 설명한다고 좀 그래 말이 좀 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원칙적으로 금융실명법에 의하면요, 그렇죠. 성명하고 실제 명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명의, 실명을 확인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금융기관 신규 가입할 때 해야 되죠. 그렇지만 매번 여러분들 실명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가면 처음에 실명 확인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요, 그렇죠.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거래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보시면은 각종 공과금 수납이라든지 교재 내용이 이제 기억나셔야 되는데요. 공과금 수납이라든지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어떤 송금 같은 거, 그런 거는 실명 확인이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입니다. 일정한 계좌 송금의 경우 실명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요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저기 뒤쪽에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아이고, 요약집 189페이지 한번 보세요. 189페이지 보시면 원칙은 뭡니까? 실명에 의해서 금융거래를 해야 됨. 예외,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거래, 공과금 수납, 그 다음 100만 원 이하의 뭐 송금. 이때 송금은 뭐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지만 외국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실명 확인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뭐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렇죠. 100만 원 이상을 송금하려면 100만 원 이상을 송금하려면 실명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2번 보세요. 계좌 송금의 철회 취소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위임계약이라 그랬습니다. 계좌 송금은 위임계약 같은 경우는 위임사무가 종료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 철회 취소 구분 안 할 텐데 민법에서는 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임계약이 위임사무가 종료되기 전에는 위임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자,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계약 체계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자 이거 집을 좀 팔아주세요라고 이렇게 공인중개사 수임인이죠. 그게 의뢰를 했었는데 마음 바뀌면 뭐냐, 언제든지 걷어들일 수 있죠. 저 계약 사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시 걷어들이면 안 되겠지만 그 전에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계좌 송금을 의뢰를 했는데 아직 계좌 송금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위임은 철회 취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금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임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이때는 취소,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2번 보시면 다만 근데 금융기관이 실수로 지정계좌 위에 예금계좌 입금하였다면 그럼 아직 위임사무가 정당하게 종료된 게 아니죠. 그럼 그때는 이제 철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차고시 법률관계라고 되네요. 자, 요거는 우리 앞에 117페이지 있죠. 117페이지 117페이지고 1번에 3번 있죠. 그 1번에 3번 그거 제가 그래서 구분하시라고 굵은 글씨로 해놨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송금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양자를 구분하시라고.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송금인이 착오로 다른 자기가 원하지 않던 예금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 그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금 계좌를 갖다 찍었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의 명의가 제가 보내자고 했던 사람의 명의랑 이름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정당한 계좌라고 생각하고 뭐 돈을 만약에 한 10만 원 정도 송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동명이인이었다. 그때 이제 법률관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예금주에게 기속이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예금주에게 딱 기속이 돼요. 그냥 기속이 된다는 건 다 정당한 소유권이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는 건데 그 잘못된 그 계좌에 잘못 송금된 그 계좌에 예금주는 어떤 그 돈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인으로서 제가 잘못 입금을 했는데 반환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유할 권한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 의무를 지게 되고 그것을 반환해 주는 게 맞죠. 근데 다만 문제는 아까 금융기관의 조작의 실수처럼 그 예금주의 동의 없이 인출할 수는 없고요. 동의가 없다면 인출할 수 없고 예금주가 동의를 해서 스스로 이렇게 인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이후에 법률관계는 똑같아요. 아까처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 응해야 되고요. 만약 응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으로 함부로 돈을 썼다. 자, 이런 걸 우리가 횡령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좀 깊이 들어가면 힘드니까 그냥 횡령죄. 횡령죄라는 건 내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다가 내가 보관하고 있을 때 그 정당한 주인이 있죠. 소유자가 그것을 달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은닉하거나 거부하거나 처분할 때 성립하는 범죄. 그래서 이게 형법 355조 될 겁니다. 제가 횡령죄는 제가 지지난주에인가요? 그때 그 형법 수업하면서 좀 수업을 했던 거라 가지고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래서 어쨌든 횡령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통장 증서의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좀 잘 보십시오. 예금 통장이랑 예금 증서는 단순한 증거 정권이지 유가 정권이 아닙니다. 유가 정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여기 화폐, 그 유가 정권, 그냥 종이 속에 안에 그 가치가 화체되어 있고요. 그것을 점유를 통해서 지급하면 그 가치만큼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유가 정권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수표 같은 거잖아요. 수표 같은 건 안에 10만 원 찍혀 있으면 그걸 10만 원을 지급하면 10만 원 상당의 어떤 가치만큼을 제가 취득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유가증권입니다. 그러나 예금 통장이나 예금 증서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이 아니에요. 단순한 증거 증권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따라서 자, 이 문장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금 통장이나 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지인이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막 금융기관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다 해가지고 면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히 그냥 통장 지급한다고 그 돈을 갖다가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표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2번 보시면 예금 통장이나 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 권리자임을 입증한 경우라면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뭐 통장 여러분들 원래는 통장을 가지고 가는 게 원칙이지만 통장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거죠. 예금 청구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거다. 자, 마지막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업. 자, 양도성 예금증 자주 나오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정한 권리자인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자체를 소지한 사람에게 그 금액만큼을 지급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발행대전, 그 발행했을 때 그 금액만큼 지급하면 금융기관은 면책이 되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 증서 소지자에게만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랑 그 표지업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의 입금 업무에 이어가지고 지급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 업무죠. 지급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금 지급의 법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지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리 만기가 됐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만기가 지난 후에 예금주의 청구에 의해서 예금을 지급한다라고 우리 앞에 보면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예금 거래를 갖다가 만기가 됐습니다. 예금 계약이 만기가 돼가지고 그것을 청구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의사의 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주의 청구, 이걸 의사의 통지.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지급하는 걸 변제. 그러니까 의사의 통지와 변제가 만나가지고 이제 예금 계약은 종료, 소멸을 하는 거겠죠. 근데 꼭 예금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는 변제에 의해서만 소멸하는 건 아니고 뭐 상계라든지 공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가능하고요. 반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려도요, 예금 계약은 소멸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다. 다음 예금의 지급 장소는 아까 우리 앞에서 예금거래 기본약관 3조에서 봤나요? 그래서 우체국이라 그랬으니까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지명채권 같은 경우, 일반적인 채권 채무와 관계에서는 지참채무, 즉 채무자가
돈을 가져와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예금 계약과 관련해서는 예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추심 채무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뒤쪽에 보험 계약은요. 보험과 관련해서는 여기 마찬가지 지참 채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명 채권은 지참 채무, 보험 계약도 지참 채무. 근데 여기 보시면 예금 지급은 주심 채무라는 거 꼭 구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금 지급 시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한에 정함이 없으면, 그죠? 우리 이 수시 출금식 예금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영업시간 내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근데 다만 기한에 정함이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기한이 도래하고 그렇다고 바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저 굴금시 했죠. 예금주에 청구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소비 임치 계약이기 때문에 청구가 있을 때 뭐 기간을 허여를 안 할 필요 없어요. 즉시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즉시 달라고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돈을 안 내어주면요,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0페이지, 다음에 121페이지까지 여러분들 쭉 해서 예금의 지급과 면책인데,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시험에 좀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 문제에도 계속 매번 이제 출제를 하고 했던 건데, 제일 마지막에 그 면책되는 경우는이라고 해가지고 기역부터 지역까지, 자, 우리 교재 나오는 것들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죄송한 게 여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역번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저기 내용을 갖다가 적어주면서 이렇게 편집부에다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 동그라미를 갖다가 X로 잘못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약집이 이제 기한이 없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못 거치고 그냥 그래서 편집부에서 바로 수정하고 출판을 했어. 여기 지금 X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 있죠. 지역번 표현 상속인이라고 보면 그 부분은 O라고, 제가 이제 단체 방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렇게 공지를 했는데, 이제 강의를 또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금의 지급과 면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예금 지급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정당한 권리자에게 여러분들 지급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즉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자, 면책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면책 규정이 없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예금 지급할 때마다 정당한 권리자인지 일일이 확인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진짜 뭐 도장을 가져오더라도 도장이 혹시 위조된 건 아닌지, 이 사람이 진짜 실제 그 사람인지 막 얼굴 대조도 해보고 다 해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성,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어떤 상거래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일정하게 요건에 부합한다면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책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가 면책적 규정, 변화, 아까처럼 됐죠. 양도성 예금 정서, 요거는 그렇죠. 정당한 권리자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면책된다. 다음에 신속한 예금 처리를 위해서 여러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밑줄 친 것들 관로된 것 좀 보세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 소유자에 대한 변제, 상간습,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의 면책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해 지급하는 등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민법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하고 영수증 소유자에 대한 변제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수증 소유자는 안 나왔으니까 일단 요거 좀 위주로 보세요.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자가, 자, 꼭 기억하십시오. 선의 무과실입니다. 선의만 있다고 면책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법학에서는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저도 이제 법학 전공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쪽이 눈에 이제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일반인들이 뭐 선이나 무과실이나 뭐 차이가 있어요라고 하는데, 아주 법리적으로는 법학 그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도 요구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시 보세요. 예금 통장 소지하고 거기에 찍힌 것과 동일한 인장 비밀번호가 일치했다, 제대로 확인했다 그러면 면책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약관상의 면책 규정에서 1, 2, 3, 4 요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건이고, 요게 이제 거의 공통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책이 되려면요, 그렇죠. 예금 통장을 소지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우리가 처음에 설정을 하잖아요. 그 비밀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했는데 비밀번호가 일치하네요. 그리고 처음에 뭐 인장 또는 뭐 서명 날인한 거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서 맞고,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이다 그러면 면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책 요건 관련해서 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일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채권의 준점유자. 자, 채권의 준점유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했지만 예금 정서, 통장 같은 거 그 자체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단순한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그랬죠. 근데 예금 통장 정서를 채권의 준점, 채권을 갖다가 채권이랑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진정한 점유자는 아니지만 근데 준점유자로 이렇게 봐가지고 다른 요건에 부합한다면 면책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보시면 표현 상속인, 실제 상속인은 아닌데요. 뭐 그러니까 실제 상속인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이 집에서 계속 어릴 때부터 자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다른 가족이 없으면 걔가 당연히 상속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표현 상속인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뭐 주식 채권자라든지 아니면 전부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예금 통장 없이도 우리가 채권의 준점유자로 인정을 한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금 통장이나 정서를 소지하고 신고인감 등을 절취 그러니까 도둑놈들도 채권의 준점유자 됩니다. 왜요? 통장을 갖다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채권의 준점유자. 그러니까 그 통장 자체가 위조된 거 그런 게 아니라 정당한 통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요건에 부합한다면 도둑놈에게도 뭐 이런 표현을 쓰든 그렇죠. 그냥 절도범에게도 예금을 지급하더라도 금융기관은 면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할 것 돼가지고 특히 여러분은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요. 인감 같은 경우는 주의를 요하고요. 근데 서명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늘 갓 들어온 신입 우리 직원이 육안으로 확인해도 이게 일치한다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인감 같은 경우는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숙련되는 그 직원이 이렇게 확인을 할 정도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필적 감정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밀번호 일치할 것, 금융기관이 선의 무과실. 다만 우리 법학에서 선의라는 것은 모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선의는 뭡니까? 단순히 모르는데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저 사람에게 예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믿는 거, 이게 이제 선이다라는 거 꼭 표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굵은 걸 보시면 기속에 대한 분쟁 등이 있음에도 예금을 지급한 경우는요 면책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요? 과실 있잖아요. 그 기속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을 해야지. 한참 뭡니까? 이 통장의 기속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첫째 아들이 와서 통장 내민다고 그냥 줘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기속 그 분쟁을 몰랐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선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면책되기는 어렵다. 그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 보시면 정당한 예금주에 의한 청구인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예금에 기속 다툼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예금 기속 다툼이 있으면 바로 주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그 정당한 기속자가 결정이 되면 그때 지급하면 면책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본인에게만 지급하겠다는 특약이 있다네요. 특약. 그러면 처음부터 뭡니까? 본인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 대리인 아니면 다른 사람 절대 주지 말고 나한테만 줘라고 특약이 있으면요. 그렇죠. 이때는 뭐 서명이라든지 비밀번호 일치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금 청구서는 여러분들 정정하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예금 청구서 같은 경우는 요즘엔 뭐 제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찾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 예금을 갖다가 지급 청구를 하려면 예금 청구서를 써야 됐어요. 거기다가 금액 자체를 막 한글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장도 찍기도 하고 이름 쓰고 뭐 그랬었는데 근데 그 쓰다가 잘못 쓰는 경우 있잖아요. 뭐 계좌번호를 잘못 쓴다든지 아니면 특히 금액을 한글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어릴 때 기억으로는 그래서 많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틀리면 그것을 여러분들 찢어버리든지 세제를 해야 되는데 옆에다 막 아저씨 할아버지들은 그냥 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근데 보니까 도장부터 먼저 찍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숫자라든지 그런 것만 정정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급했습니다. 그 청구를 하고요.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했다면 면책되기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예금 청구서 같은 경우는 정정됐을 때는 면책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때는 새로운 전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된다. 정정이 됐으면 이거 다시 써주시겠어요?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예금 청구서 정정된 걸 갖다가 지급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면책되기가 어렵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기한부 예금의 중도 해지. 기한부 예금. 기한부라는 건 뭡니까? 기간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있는데 만기 중간에 중도를 해제했다? 그러면 이때 뭡니까? 반드시 본인의 의사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고 여부 등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혹시
전산 등록이 되어서 요즘은 별 문제가 없다. 뭐 가볍게 보시고요. 일단 폰뱅킹, 요거는 판례가 하나 있다 했죠. 그래서 폰뱅킹과 관련해서 저기 자금 이체 신청 같은 경우는 자 이때 선의 무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그렇죠. 자금 이체 당시에 그때뿐만 아니라 폰뱅킹 등록할 때 당시의 사정도 같이 고려해라. 요 두 키워드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편의 지급. 편의 지급이라는 경우에 원래 통장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 뭐 종업원이 통장 없이 예금을 청구했을 때 그렇게 그동안에 그렇게 편의 지급을 해왔다 하더라도 자 이 경우는 뭡니까? 통장 없이 그냥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때 반드시 뭐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지 면책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편의 지급을 할 경우에는 예금주에 한해서 지급하고 종업원이 와서 달라 그러면 반드시 사장님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해야지 면책이 된다. 그 다음에 과다 지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근데 과다 지급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 알았다면요. 알면서도 모르고 그 묵인한 채 아싸 땡 잡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다 지급된지 모르고 집에서 돈을 확인하는데 돈이 내가 청구했던 금액보다 돈이 많고요. 통장에도 내가 청구한 금액만 찍혔을 때 그럼 제가 부당이득된 만큼 그게 돈이 얻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초과 금액만큼 그 경우에 자 만약에 돈을 함부로 써버리면 그리고 돈을 써버리면 아까처럼 횡령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알면서 취득을 한 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자, 이 형사 제명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제가 아까 말한 사기죄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보면서 꼼꼼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121페이지 그 편저주에서 면책되는 경우에서 제가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 다 진짜 일일이 찾아보면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기업본부터 지역본까지 요거는 제가 요 포맷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변형돼서 면책되는 경우, 면책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바꾸고 계속 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더라도 우리 수험생분들이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할 정도로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번호를 갖다가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기업번 보세요. 신고 인장과 비밀번호의 예금 상품을 서명과 비밀번호 확인 후 지급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처음부터 뭡니까? 신고 인장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장을 신고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는 인장 신고가 여러분들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금주가 인장을 신고했다는 건요. 그렇죠. 돈을 내어줄 때 주의해서 내주라는 그런 의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을 내어줄 때 인감을 확인하라 그랬는데 지금 뭘 확인하라고 내주셨어요? 서명과 비밀번호. 그러니까 비밀번호는 일치했다 하더라도 서명도 맞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갖다 인감을 했기 때문에 인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 과실이 인정이 돼서 면책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2형부터 2형까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기존 요약집에서 여러분 새로 들어간 게 2형하고 지읒인데 자 2형 보세요. 이건 편의지급입니다. 보세요. 평소 금융거래를 해오던 종업원이 통장을 가지고 오지 않자 편의지급을 해준 경우라고 됐습니다. 아까 우리 편의지급과 관련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그 종업원이 돈을 받고 도망갔다고 할게요. 그렇더라도 이때 금융기관에서 면책 안 됩니다. 아까 봤지만 편의지급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즉 본인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요. 본인의 의사를 본인에게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종업원에게 이렇게 줬다. 그러면 이때 면책이 되지 않는다.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지역번 보시면 자 표현 상속일입니다. 자 표현 상속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주심 채권자라든지 전부 채권자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원래 준점유예 채권자 같으면 예금 정서를 소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금 정서 통장 즉 가져오지 않았지만 금융기관이 상속이라 믿은 데 과실이 없고 선이면 뭡니까? 이때는 면책이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거 지읒은 마지막 거 지읒은 X가 아니라 O입니다. O 아시겠죠? 자, 그거 좀 죄송하고요. 이렇게 O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2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내일까지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책이 끝나야 되는데 자, 금융상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죄송한데 금융상품은 좀 진행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냥 기본 강의를 좀 참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신 이제 제 핵심만 몇 개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좀 반복을 하니까 이제 금융기관이 눈에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문제집 작업을 하면서 좀 꼼꼼하게 좀 보게 되고 그 내용을 갖다 비교 정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내용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좀 나올 만한 것들이 물론 많이 있겠죠. 범위가 한정되는 건 아닌데 좀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갖다 일일이 여러분 손으로 다 쓰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정말 보험 상품 파트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보험 상품 파트는 정리하는 게좀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약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생략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우리 어쨌든 다들 95점을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더 빠져버리니까 그냥 보험 파트는 그냥 이번에 그 요약집에 실어버렸는데 여기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이제 상품 파트들은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게 내용이 다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핵심만 몇 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마지막에 혹시라도 뭐 마무리 특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험 상품 특강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핵심만 이렇게 찍어 줄 수 있겠지만 핵심이 여러분들 뭐 꼭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집에 뭐 중간에 여러분들 키워드만 몇 개 넣고 여러분들이 메꿔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해버리기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편금융 특징상 제가 요약집 만들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제가 한 100페이지나 150페이지 내외로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그 중간에 가피를 하든지 해가지고 내용을 계속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시간에 아싸리 그냥 자 내용을 갖다가 정말 좀 안 나올 것 같은 건 다 빼버리고 다만 여러분의 가독성이 좀 좋게 정리를 하자.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러니까 진짜 핵심적인 것을 음행 처리를 하자라는 그런 목적과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요약집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내가 이럴 바에는 기본서를 보지 이렇게 불평불만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건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약집은 이전에 개정 전에 교재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특히 이제 그분들 생각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개정 전 교재를 가졌는데 특히 이제 개정 바로 직전에 그렇게 해서 속상한 거 있으시겠죠. 뭐 내가 생돈을 들였는데 다시 책이 개정이 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속상한 분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나마 이제 요약적으로 좀 가급적 바뀐 부분은 그냥 내용 거의 좀 그대로 싣고 해가지고 좀 그나마 좀 덜 부담스럽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바꾸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막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뭐 제 좀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 최근에 보면은 좀 많은 많은 내용들이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만족시킬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실제로 뭐 좋은 말들도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이제 선물 뭐까지는 아니어도 뭐 하여튼 마음의 선물이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힘이 나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너무 이렇게 뭐 교재라든지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가급적이면 책에 그냥 여러분 묵직하게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어디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충실하게 공부하시는 분이 모든 시험에서는 승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가 좋더라, 어디가 어떻더라 이렇게 휩쓸리는 분들은 그만큼 또 시간이 많이 낭비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122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금융상품 같은 경우도 원래는 A4지 한 장에다가 제가 이전까지 그렇게 다 나눠드렸거든요. 거기 3장짜리로 만들 때가 가장 깔끔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금융상품 파트 관련해서는 그렇게 3장짜리로 해가지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정기예금 양자를 좀 비교하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적금 파트 그리고 특수목적부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기본 강의에서 제가 매번 이렇게 했던 거군요. 요 특히 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제가 했던 건데 만약에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 상품 이름을 모르고 계신다 그리고 순서를 모르고 계신다면 좀 죄송하지만 좀 스스로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강에서 만나시는 분들 특히 금융상품 관련해서는 거의 이 파트를 할 때는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도 본인이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상품 파트의 이름 명칭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뭐가 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보고 읽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끼리 여러분들 각각 구분 짓고 각각의 특징들을, 공통적인 것들을 묶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다 키워야지 여러분 이 파트는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이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같은 경우는 자, 보통예금, 그 다음에요 저축예금, 그 다음에 가계 당좌예금, 그 다음에 수시 입출금시. 아이고. 자,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펀드, 그 다음에 어음관리계좌. 자, 이게 뭐라고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서 6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기적금, 그 자유적금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정기예금 해가지고 예치 상품을 보시면 돼요. 다음 정기예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기예탁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뭐죠? 무슨 연동 했는데 실세금리 연동. 그렇죠. 실세금리 연동. 정기예금 다 정기예금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주가지수 연동. 그러니까 여기가 둘 다 연동이 나오거든요. 연동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증서.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정기적금, 그 다음에 자유적금,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해놓고 여러분들이 다 비교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보통예금, 저축예금 양자를 비교를 해야 돼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입 대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품들이 가입 대상이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취급 기간이 다를 겁니다. 취급 기간. 근데 취급 기간을 하나하나 외우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특징적인 것들을 또 캐치를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각각 상품마다의 특징들이 있죠. 그걸 또 캐치를 해내시고, 그리고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보호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기금에 의해서 보호되는지 그런 것들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과세와 관련해서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비과세도 적용되는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특히 이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과 관련해서 여기 요 세 개 그 취급 기간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지네들이 경쟁 상품이거든요. 입출금,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 같은 경우는 은행하고 우체국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MMDA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MF, 단기 금융상품펀드. 자, 얘네가 다루는 데서는요, 여기는 자산운용회사 다르고, 여기는 종합금융회사와 증권회사에서 그러니까 취급기한이 다르면서 비슷한 상품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품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면은 그 보통예금, 저축예금 순서도 되어 있어요. 가계당좌예금, 시장금리 수시 입출금식 예금, 단기금융상품펀드, 어음관리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금, 자유적금 해서 여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 정기예탁금, 실세금리 연동형 정기예금, 주가지수 연동형 정기예금 이렇게 돼 있고, 양도성 예금증서, 그 다음에 환매조건부 채권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좀 비교를 하시고, 그래서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점점 여기까지. 요거 빠졌네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CMA죠. 그래서 요거 약자들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기본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자, 얘네들 설명할 때, 다음 중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얘네들 중에 하나다라는 걸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예치식 예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 연동 요거는 우리가 ELD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양도성 예금 정산은요 CD, 여기는 RP 이렇게. 약자들도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자, 우체국에서 다루는 겁니다. 자, 우리 금융 상품을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우체국에서 다루는 걸 스케치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품이 다음 챕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체국 상품, 우체국 예금 상품에서 나옵니다. 자, 우체국에서는 여러분들 딴 거 없어요. 그냥 얘네들 빨간색 5개. 정기 예탁금은 뭐 새마을 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그런 데서 다루는 거고 우체국에서 다루는 건 아니군요. 요 5개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MMDA 아까 듬뿍이라는 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듬뿍 우대 저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든든 MMDA라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MMDA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한 다음에 여러분들 판매 조건부 채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기본 교재는 실어 놓지 않았지만 과거 기출 문제에 이런 상품들을 한 7, 8개 넣어놓고 다음 중 우체국에서 다루는 상품의 개수는 하고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것들 쭉 찾아가지고 개수 차리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는 오른쪽에 4개입니다. 예금자 아니, 보호가 안 되는 거. 여기는 예금자 비보호 이렇게 예금 비보. 자, 다만 여기 어음관리 계좌 같은 경우는 자 취급 기관이 여러분들 종합금융회사랑 증권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금융회사는 보호가 됩니다. 즉 증권회사만 비보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거 있어요. 은행에서만. 그러면 은행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우체국에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취급하는 거는요. 자, 이 가계 당좌 예금하고 이 연동 친구들 실세금리 연동형 정기예금,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이런 식으로 연동 친구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선생님, 자, 우리 일반 과세만 적용되는 그런 상품은 없어요. 원래는 일반 과세 또는 비과세거든요. 근데 얘들도 마찬가지. 근데 우체국은 일반 과세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 과세만 온리 적용되는 거라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요거 여기 파란색이 있던 예금 비보 4개랑 우리 여기 있는 가계 당좌 예금 얘는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나가야지 금융상품 하나 보고 그렇게 외우고 하는 건 절대 암기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니까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리더라고요. 제가 물론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시험 뭐 기출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접해봐도 그렇게 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상품들의 특징들을 좀 잘 봐야 되죠. 그래서 보통예금, 저축예금, 양자 비교하는 거 이거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계 당좌예금, 특히 이제 가계 그러니까 가계 당좌예금,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용도가 좋은 뭐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지네들 특히 취급기간 3개 비교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우체국 은행, 여기는 자산운용회사, 그다음에 여기는 종합금융회사랑 증권회사 이렇게 해서 각각 경쟁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정기예탁금, 정기예금, 정기예탁. 정기예탁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른 거는 자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데 이거는 예금자 보호가 아니라 별도의 그 기금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요거랑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예탁금 같은 경우는 자, 그 127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보호가 되는데 어떻게 되죠? 별도의 기금에 의해서 자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자, 요때 수치 있죠.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왜 위험하게 뭐 비금융 제2금융권 쪽으로 가서 하느냐? 그만큼 가계 우대성, 정기예금보다 혜택이 많아요. 금리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그 비과세 종합저축제도와 별도로 2018년도 말까지 얼마까지? 3천만 원. 요 3천만 원하고 아까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되는 거 별도의 기금에서 보호되는 거 잘 구분하십시오. 3천만 원, 5천만 원 보고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구가 좀 정확하십시오. 2018년도 말까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단 농어민, 저소득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농어촌 특별세 1.4%. 제가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1.4%. 비과세긴 하지만 3천만 원에까지는 별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긴 하지만 1.4%는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거는 이것도 역시 국민주택기금에서 별도로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다 정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내용들까지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구체적인 상품으로 가면 여러분들 좀 기억할 게 시장금리 수시 입출금식 시장금리 후 수시 입출금식 예금과 관련해서는 자, 예치 금액에 따라서 차등금리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듬뿍 그 다음에 기업 등등 요거는 이제 기출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치 기간에 따라서 차등금리 준다 이게 이제 기출 문제 됐던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한매적부부 채권 같은 경우는 자, 이게 화면이 잘렸나요? 제가 저 멀리서 화면이 조그만하게 보여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자, 요게 여러분들 한매적부분 채권부는 자, 기간 약정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 약정에 따라서 차등기를 적용한다. 그래서 요거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기가 조금 힘드시더라도 큰 틀에서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색깔별로 막 이렇게 정리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정리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교재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보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이 정리되고 나중에 뭐 문제나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0페이지 보시면 자, 전자금융 파트. 자, 전자금융 파트는 여러분들 좀 그냥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뭐 어려운 것도 없고 하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의 특징 한번 갈게요. 자, 비대면, 비서면.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창구 직원하고 얼굴을 맞대지 않고요. 그다음에 문서로 어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고요. 그다음 편리한 금융 거래가 가능하고 창구 이용보다 이용 수수료가 저렴하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효율적인 창구 운영이 가능.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줄 서가지고 뭐 솔직히 예금 뭐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예금 지급이라든지 그런 단순 업무조차도 금융기관 직원의 힘을 빌린다면 정말로 뭐 대출이라든지 금융기관 직원의 어떤 오랜 뭐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촉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아무래도 그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금융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금융을 통해서 금융기관 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런 장점도 물론 있는 반면에 보시죠. 이면에는요, 첫 번째 보안에 취약함, 두 번째는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들 수 있다. 그래서 사업 처리 절차가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전자금융의 발전 단계 해가지고 제가 뭐 특히 전자금융 파트는 가감하게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올 만한 것들은 다 삭제를 하고 그냥 이제 핵심만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걸 갖다가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금융거래 시작, 전자금융거래 확산 뭐 제가 따로 설명할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기관의 환경 변화 이렇게 됐고요. 다음 CD ATM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는 자, CD ATM의 이용 가능성이라고 돼 가지고 그 뭐 1번 칩 내장 휴대폰 이용해 가지고 그 3번 보세요. 최근에는 유심칩에 여러 은행의 계좌를 그러니까 유심칩 핸드폰 유심칩에다가 계좌를 1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133페이지 보시면 생체 인식으로 본인 인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지문, 홍채 등의 생체 정보를 미리 금융기관에 등록해서 이용 가능한데 그 2번, 3번 이번에 새로 들은 거죠. 자, 접촉식, 비접촉식. 그래서 자, 손가락과 관련되는 거면 자, 여러분들 접촉식. 그래서 지문, 그다음에 손가락 그 어떤 정맥. 근데 비접촉식은요, 뭐 손바닥이라든지 홍채라든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매체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매체 거래라는 거는 우리가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현금카드라든지 그런 거 없이도 이용 가능한 겁니다. 요거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 2, 3번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1번 이용 매체 없이 CD, ATM 이용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 그냥 이용 가능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직접 가서 접수해가지고 뭐 거기다가 고유 번호를 갖다 승인받으면 그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처럼 카드, 통장 들고 다닐 필요 없다. 세 번째, 그러나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타인에 의한 예금 인출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은행은 이게 핵심이죠. 다른 은행의 CD, ATM기는 쓸 수 없다. 우리 현금카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만 지급하면 다른 은행의 CD나 ATM기 사용할 수가 있지만 무매체 거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예금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CD, ATM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죠. 또 보안에 훨씬 취약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가 없으면 내가 잃어버렸네 라고 신고라도 하지만 이 번호가 유출됐다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유출됐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보시면 다양한 CD, ATM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1번에 3번 한번 보세요. 1번에 3번 은행으로서도 해가지고 요즘은 뭡니까? CD, ATM이 워낙 이제 다양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설치 장소에 맞게끔 특성화돼서 그렇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34번은 자 텔레뱅킹. 자 여기 제가 핵심만 좀 볼게요. 3번 곡 관련해서 보세요. 1, 2번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용 고객의 거래 성향을 분석 가공하여 금융기관의 마케팅 자료. 자, 그래서 텔레뱅킹은 금융기관의 마케팅 자료. 그 다음에 135페이지 인터넷 뱅킹 곡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번에 인터넷 뱅킹의 특징 마지막 줄 두 번째 줄 보세요. 금융 상품 서비스 비교가 가능해서 금융 상품의 표준화 촉진. 그래서 요거 두 개 양자를 여기 전자는 텔레뱅킹, 후자는 인터넷 뱅킹 꼭 구분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많이 크로스해서 많이 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텔레뱅킹과 관련해서는 1369 대고객 조회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대고객 조회 서비스 하면 말 그대로 조회입니다. 그렇지만 조회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는 거. 자, 수표 서비스. 자, 요것만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수표 서비스 관련해서는 저기 우리가 별도의 이용 등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대고객 조회 서비스 1369고 그 외에 이제 1588, 1544, 1544, 1588, 1544, 1544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누가 이렇게 뭐 운전하는 그 광고 같은데 그 1544, 1588 자 이런 경우는 각 금융기관별 AR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544나 1588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기관 창구에 가가지고 그 발급 카드를 받은 다음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대고객 조회 서비스 같은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1544, 1588은 등록 절차를 거친 후에 이용 가능하다. 자 여기는 각종 뭐 이체라든지 그 다음에 지로금 납부 그러니까 공과금, 지로대금 납부 뭐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 1544, 1588로 시작하는 번호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밑에 보시면 2번 보세요. 1번 현재 텔레뱅킹은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한다. 2번 1369를 이용하는 대고객 조회 서비스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에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보시면 그러나 각 금융기관의 ARS 고객센터를 통해 계좌 이체나 기로대금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자 이렇게는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 등록 절차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기관 방문해서 그 발급 카드 있잖아요. 받으면 그것을 갖다가 3영업 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우체국은요 5영업 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기간을 도과해 버리면 이제 그거는 그냥 소위 말하는 이제 휴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없는 그런 카드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용시간 수수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핵심만 이렇게 집어넣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든 기출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뭐 중요한 기출 나오면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텔레뱅킹 그 관련해서 수수료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행 이체 같은 경우는 무료다. 다음에 타행 이체는 500원. 만약에 상담을 통한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 그때는 수수료가 더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좀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거래를 위한 보안 조치와 관련해서 뭐 보안 솔루션을 도입했다 뭐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텔레뱅킹을 등록하고 사용을 하다가 1년 이상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용하려면 이용이 제한됩니다. 그렇다고 다시 신청해서 다시 재가입돼야 되는 건 아니고 직접 우체국에 방문해 가지고요 그거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인터넷 뱅킹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세요.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금융 서비스 전달 채널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추가하는 형태.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전문 은행 그렇게 독자적으로 여러분 이용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기존 금융기관에서 기존의 금융 거래 채널을 그대로 둔 채 인터넷 그 어떤 뱅킹이라는 그런 채널을 추가했다는 거 꼭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뱅킹의 특징들 쭉 한번 보시고요. 모바일 뱅킹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특히 모바일 뱅킹과 관련해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있죠. 특히나 모바일 뱅킹은 뭡니까?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6페이지 보시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그 부분 있죠. 카드 거래 구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신용카드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그 판도 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거고 다음 직불카드하고 체크카드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직불카드
뭐 공통점이라 해봤자 뭐 즉시 결제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품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이 예금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가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다만 자 보세요. 직불카드 한번 보세요. 그 3번 꼭 기억하십시오. 직불카드는 자신의 요 문장을 갖다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의 예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에서 발급받으며 직불카드 취급 가맹점이면 발급은행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직불카드는요, 내 계좌에서 내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발급받고요. 근데 꼭 뭡니까? 그 은행 취급기관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직불카드 가맹점 표시가 있으면 그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직불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가맹점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체크카드 만 14세 이상. 자, 우리 앞에는 안 나왔지만 신용카드는요, 성인이에요. 만 19세 이상 그 신용회사의 조건에 부합한 자 또는 뭐 신용도가 적합한 자, 신용도가 높은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19세 이상이라고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카드 회사의 심사를 거쳐서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체크카드 그 관련해서 2번 보세요. 원래 의미의 체크카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공유 기능이 없어요. 그러나 하이브리드 카드라는 거는 체크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신용 공유 기능. 자, 여러분 신용 공유 기능이라는 것은 외상 구매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즉시 결제할 필요가 없는 거,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받는 거, 할부 구매도요 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용 공유 기능이에요. 그래서 원래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없지만 하이브리드 카드 같은 경우는 후불식이에요. 그래서 3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하이브리드 카드와 관련해서 저기 체크 카드고 관련해 가지고 우체국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카드라는 게 이번에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잘 매치를 시켜가지고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보시면 가맹점 이용과 이용 시간에 제약을 받는 직불카드에 비해, 그렇죠? 근데 여기는 체크카드는 모든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점검 시간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체크카드 이제 지금은 이용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불카드. 자, 선불카드는 그냥 기프트카드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기프트카드에 이거 쓸 사람 이름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건 무기명식 카드고요. 무기명 상품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기명 상품권이지만 3회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후불식 카드와 관련해 가지고 후불식 카드래요. 선불 카드. 죄송합니다. 선불 카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자, 이거는 3회 충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연령의 관계가 없이 할 수 있다. 발급받을 수 있다. 요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1세, 2세, 3세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19세, 체크카드 14세, 그 다음 선불카드 연령이 제한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카드에 대한 금액을 뭡니까? 미리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학식. 요거는 물품 구매만 가능해요. 근데 물품 구매라도 외상 구매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품 구매를 하자마자 그 카드 금액에서 그 범위만큼 빠져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불식으로 가는 어떤 외상 판매 그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 당연히 현금 서비스도 안 되고요. 현금 인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 인출 안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계속 진짜 수업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수업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우편금융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수업을 계속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씩 계속 배워 나가는 것도 있고 그때 못 봤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쌓여가는 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맙게 또 학생분들이 또 직접 이제 뭐 같이 질문을 하면서 또 같이 좀 발전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그런 것들 다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저렇게 표현을 하고 좀 문제 이렇게 좀 음행 처리를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보실 분은 음행 처리 부분하고 밑줄만 이렇게 쭉 흐름대로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한 3시간, 4시간이면 여러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겠죠. 근데 그럴 정도로 만들어야지 여러분 시험 직전에 한번 보고 간 사람이랑 일주일 전에 보고 간 사람은 당연히 시험 직전에 보고 간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볼 수 있게끔 여러분 딱 표시를 해둔 다음에 시험장에 가가지고 아침에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들 잘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기프트 카드 같은 경우는 기프트 카드 같은 경우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인가요? 예,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법에 따라서 발급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50만 원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건 금액 정확하게 입죠. 50만 원, 300만 원 아니에요. 실지 명의가 확인된 김영식 선불카드의 경우는 200만 원. 그래서 실지 명의에서 네 글자로 했죠. 그래서 50 곱하기 4, 200만 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카드 유효 기간도 5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선불카드 관련해서 시험에도 한 2지문 정도가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